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IT 보안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이치맨 리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치맨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이 리캡이라고 하는 거는 오프라인 행사의 주요한 핵심 요소들을 현장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또 관련된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요약을 해서 이렇게 온라인 웨비나로 소개해 드리는 세션을 저희가 리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나 세션들 다 참석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저희 이치맨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치맨 리캡의 첫 번째 시간은 지난 9월 24일이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했습니다. 구글로 완성하는 중소중견기업 보안 전략 세미나라는 세션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또 주제도 좋아서 자, 오늘 이 이치맨 리캡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다운기술의 고성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운기술 고성중입니다. 네, 바쁘시죠? 네, 많이 찾아주셔서 요즘 네. 좀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10월 말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패딩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오늘 패딩을 세탁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리캡이라는 행사 프로그램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네. 지난번에 9월 24일이죠. 이제 이사님 다운기술에서 네.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와 함께 프로그램을 좀 진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실제 진행과 사회도 보면서 네.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그 관심들도 많으시고 네. 또 인사이트도 많아서 이거를 또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실제 그날 어떤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좀 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실제 이제 저희가 같이 파트너십 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이제 보안 제품들에 대한 그리고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좀 소개를 드렸던 세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흔히 구글 하시면 생각하면 뭐 유튜브라든가 검색 요 정도만 이제 생각이 들 텐데 네. 구글 클라우드가 사실 생각보다 보안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기도 하고요. 보안에 대한 제품도 다양하게 갖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던 자리였고요. 그 온라인 버전으로 이제 오늘 또 한번 더 안내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보통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 하면 뭐 유튜브나 또 서칭, 네. 검색 회사로 훨씬 더 또 최근엔 제미나이 같은 AI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구글이 보안을 잘하는 회사인가에 네.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구글이 왜 보안을 잘하는 회사인가요? 이제 보안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201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됐죠. 이제 구글이 해킹을 당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네, 오로라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구글이 해킹을 당해서 실제 어떤 소스코드의 유출까지 있었던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구글은 그 이제 사고 이후에 거의 사람을 뜯어고치는,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들의 모든 것들을 뜯어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적용했던 게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흔히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그래서 구글의 비욘드 콥이라고 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그때 처음 구글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먼저 적용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거의 십몇 년 동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이제 구글이 인수했던 뭐 맨디언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보안 제품들, 보안 기술들을 본인들이 이제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쓰던 버전이 고객들한테도 제공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보안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씩 제품을 출시하거나 리브랜딩해서 지금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 제품들은 결과적으로는 구글이 지금까지 했던 보안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녹여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이후에 완전히 환골탈태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 제품들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 구글이라고 하면 뭐 누구나 다 인정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맞습니다. IT 회사 중에 하나이고 네. 그들이 이미 그들의 보안 전략들을 촘촘히 잘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거기에 관련된 솔루션들을 이제 솔루션화해서 맞습니다. 다른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도 관련된 솔루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증명했다. 네.
지금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솔루션들 대부분이 이미 본인들이 쓰고 있거나 이제 개발해서 혹은 인수해서 썼던 네.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들의 임상 실험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네,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는 출시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제품들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좀 컨피던스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세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실 이제 AI 시대라고 이제 누구나 이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그 보안의 영역에서 AI의 어떤 그 쓰임새라는 거 활용이 네. 굉장히 다른 영역보다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할 이제 구글의 이 보안 솔루션에도 당연히 이 AI가 많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까? 일단 구글이 뭐 지금은 AI 기업이다라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AI 그리고 제미나이라고 불리는 그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와 그리고 제품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제품들에도 AI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9월 달에 세션을 하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네. 그 한 달 사이에도 제품에 AI 기능들이 추가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빠르게 지금 네. 제품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AI를 이용해서 보안이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내용들을 현재 구글이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 세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오프라인 세션이 총 4가지 세션이 네, 진행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개의 주제로 진행될 거고 해당 세션이 약 30분씩 됩니다. 근데 네. 오늘 그걸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네, 맞습니다. 축약해서 딱 중요한 부분들만 한 5분에서 15분, 네. 13분 이 정도로 압축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그 세션들에 대한 저희가 짚어야 할 포인트 그리고 Q&A 올라오신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대응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처음 진행해보는 포맷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좀 떨리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도 각 세션들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만 잘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관련된 내용에서 저와 또 고성종 이사가 같이 함께 관련된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네. 그런 시간으로 드릴 테니까 아마 1시간 15분, 1시간 반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3시간, 4시간짜리 내용을 훨씬 더 압축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거 보고 있다가 관련된 질문도 최대한 오늘 좀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중간에 오픈되면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김보람 매니저의 시간입니다. Why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어떻게 AI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요약적인 영상 한 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고 세션 보시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죠? 네, 플레이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세션은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AI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세계는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빠르게 AI를 어답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작년에 9.7테라 정도의 토큰이 발생했다면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는 100배 상승한 980테라 토큰이 지금 계속 구글로 프로세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9밀리언이 넘는 개발자들이 현재 AI 스튜디오, B2C 제품이죠. 그리고 저희의 개방형 플랫폼인 벌텍스 AI를 사용을 하시면서 작년보다 무려 40배가 증가한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AI 플랫폼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최근 조사한 그 Generative AI ROI 리서치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러한 3개의 큰 수치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직의 60% 정도 넘는 GenAI 비즈니스를 생산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중에 31%가 이미 1년 이상 생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84% 정도의 Generative AI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현재 고객 오거나이제이션 조직들이 6% 이상의 수익 증대를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74%의
그 고객사들 중에 Gen AI를 실제로 그 생산 프로덕션에 들어왔을 때 ROI를 실제 1년 이내에 도입해 보고 있다라고 수치를 발표를 해주셨어요. 구글 AI를 조금 더 간략하게 또 AI 에이전트라는 메시지로 좀 더 전달을 드리면 구글이 사실 작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AI 에이전트. 이게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전 세계 321개에 넘는 다양한 그 리얼 제네아 유즈 케이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퍼블릭하게 공유가 되었고요. 저희가 그 AI를 리서치를 한 거는 사실 10년 이상 저희 구글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실제로 개발을 하시고 그걸 구글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은 계속적으로 써왔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 컨셉을 정하고 리서치를 하고 또 시장에 내보내고 하는 데까지 사실 수십 년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정말 프로덕으로 나오고 고객분들의 그런 리얼 라이프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진짜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저희가 현재 이제 300개가 넘는 다양한 중소기업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이러한 유스 케이스를 지금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고객의 에이전트 오른쪽으로 보시면 뭐 인플로이 에이전트 그리고 마케팅 데이터, 컨텐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에이전트까지 여러분들 고객분들이 가지시고 계신 AI 니즈와 함께 저희 밸류 파트너사 다운 기술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을 함께 풀어갈 그리고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AI가 어떤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또 어떤 여러분들의 니즈를 풀어드릴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2025년은 AI 에이전트의 해죠. 에이전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일 대신에 나만의 비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단순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일을 대신을 해주고 과정을 좀 더 자동화해주고 여러분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좋게 그런 라이프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바탕으로 25년도에는 단순히 AI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일생활에서 일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해서 우리의 일들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빠른 변화들을 통해서 전 인더스트리에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AI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조직에서 빠르게 리쉐이핑하고 또 여러분들의 회사가 당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니즈들을 좀 빠르게 풀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글은 앞으로도 다양한 뭐 리테일부터 헬스케어, 파이낸셜, 미디어, 매니팩처링 그리고 뭐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여러 전반에 걸쳐서 저희만의 전문 지식과 저희만의 투자, 인베스트먼트로 여러분과 함께 조직에서 빠르게 AI를 적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글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혁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통합되고 개방적인 이러한 기술 스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TPU, GPU 많이 들어보셨죠? GPU 같은 경우 엔비디아, 구글은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TPU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이런 환경을 만드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데이터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저희의 개방적 플랫폼인 Vertex AI를 통해서 이러한 니즈에 맞게 에이전트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스택을 보이고 있고 마지막 계속적으로 혁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거대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니즈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점 같이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보람 매니저께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 역량, 그리고 AI가 얼만큼 실제 산업에 빠르게 혁신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까 뭐 저희가 요 영상 나가는 동안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빨라서 머리가 아프다고. 요즘은 AI의 발전 속도를 네. 따라가는 게 네.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 네. 이렇게 공부했으면 어렸을 때 서울대학을 가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못 갔겠죠. 네. 실제 이제 뭐 김보람 매니저께서도 이러겠습니다만 네. 다양한 도메인에서 AI에 대한 어떤 성과, 어떤 가시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간단히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AI는 지금 특히 구글에서 얘기하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라는 또 새로운 AI 플랫폼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들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보안 쪽에서는 뭐 박선희 님이 지금 질문도 주셨는데 AI 기반 보안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따지면은 예전에는 좀 추상적인 의미였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완성형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AI가 옆에서 뭔가 내가 얘기한 거 질문에 조금 얘기를 더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어드바이스하고 필요하면 조치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AI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까지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AI에 대한 어떤 능력 그리고 개발 능력이라든가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환경, 클라우드 같은 환경들이 필요한데 구글은 그런 부분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미나이와 지금 이 구글 시큐리티,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적용된 제미나이는 약간 다른 제미나이인가요? 맞습니다. 네. 기본적인 모델 자체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나 학습되는 상황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SecLM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컨텍스트들만 따로 학습을 한 이제 별도의 이제 어떤 시큐리티 전용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같은 걸 통해서 우리 환경에 맞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저희가 다 흔히 얘기해서 큐레이티드 해서 제공하는 그런 세계령 같은 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것들은 좀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면서 어떤 보안에 대한 위협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자동화하고 판단을 AI랑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양재영 님도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AI가 얼마만큼의 효과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솔루션인가에 대한 네네. 그런 질문들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네. 당시 저희가 이제 이 9월달 행사가 중소 중견기업 타겟으로 좀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 정도 규모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적용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들이 네.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중소 중견기업,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외려 이런 AI에 관련된 툴 혹은 보안 솔루션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리소스가 이런 엔터프라이즈 것보다 확실히 좀 한계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비서와 같은 AI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저희가 AI를 쓰면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는 한 명의 그러니까 혼자서 일을 하는 거를 AI랑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뭐 3명, 4명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동화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벤트를 대응하고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된 위협 이벤트를 대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AI가 해야 될 영역과 사람이 판단해야 될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했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AI가 대부분 처리해 줄 거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는 순간에만 사람의 판단이 개입돼서 뭔가 조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혼자라도 3, 4명 이상의 일을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생각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근데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사람은 기존에는 어떻게 따지면 1인분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 에이전트들과 어울려서 다인분의 뭐 4명, 5명의 일을 처리하면서 조금 더 고난이도의 그리고 고차원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마 AI 시대에 특히나 보안 AI 시대에는 그런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 AI와 같이 협업하는 이 스킬, 일하는 방식을 빨리 습득하는 게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왜 사람 안 뽑아줘라고 보다는 네. 내가 AI랑 친해서 AI를 통해서 나의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우리 자리는 그래도 안전해야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세션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사실 보안의 여러 가지 엣지 영역 중에서 브라우저 쪽을 담당하는 이 보안 영역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구현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 주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이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홍성대 매니저의 세션으로 한번 요약 영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3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분짜리를 13분으로 줬으니까 꽤 하이라이트 된 영상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시큐리티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홍성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크롬 엔터프라이즈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라는 내용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보안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존 킨더버거 박사라는 분께서 신뢰하지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검증해야 되는 기조로 바꿔야 된다. 이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사실은 어떤 IT적인 영역보다는 어느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학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실질적으로 제품이라기보다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니스트에서 2020년에 이미 정의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데이터 소스와 컴퓨팅 서비스들을 보호할 수 있는 리스트업이 돼야 된다.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위치, 즉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든 해외에서 일하든 어떤 이제 밖에서 집에서 일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연결성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사들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액세스 권한을 세션별로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인증받은 사용자를 모두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최소 권한의 원칙, 이것을 지켜서 그 사용자가 실제로 접속할 수 있는 그리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증명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리소스 액세스 제어를 동적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VPN 같은 경우에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모두 다 VPN 사용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정책들을 뭔가 다른 액티비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업 모두 소유의 관련 자산과 무결성 보안 상태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이 여섯 번째인데요. 이 모든 내용이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 엔터프라이즈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시작점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작점이 사실은 저희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구글 임직원은 지금 19만 5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든 일하고 있죠. 사무실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하고 있고 뭐 휴가지에서 일하고 있고 집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2014년에 비욘드 컵이라는 지금 CEP의 그 전의 이름이고요. 비욘드 컵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2020년에 리스트에서 정의한 것들을 모두 다 이미 정의를 다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은 정말 히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안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제품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이거 모두 다 히스토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CEP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기로, 예를 들면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맥이나 윈도우나 여러 데스크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크롬 OS라든지 여러 OS가 깔려 있는 리눅스라든지 이런 제품군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보안적으로 이제 세치 같은 제품들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무엇이냐면 보안의 퀄리티를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것들을 결국 크롬 브라우저라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EP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CEP는 지금 크롬,
기반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안 쓰시는 분은 없겠죠. 대부분의 모바일 OS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스크탑에서도 노트북에서도 모두 다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죠. 크롬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게 크롬에 내장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크롬 엔터프라이즈 코어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저희가 관리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노코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보안적인 기능과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이 CEP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 없죠. 저희 CEP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크롬에서 돌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프록시가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기기와 모든 사용자, 모든 장소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모든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즉 데이터에 대한 위협,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기기나 액세스에 대한 보안 관리, 그다음에 프라이빗 웹이나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접속 경로들,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섀도우 IT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이런 모든 것들이 크롬 엔터프라이즈에서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롬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는 세이퍼 브라우징이라는 DB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이퍼 브라우징이라는 DB는 구글이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한 위협 해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글이 트레이 인텔리전스나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사용해서 위협 IP라든지 위협 URL이라든지 그리고 피싱 사이트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DB를 가지고 있고요. 그 DB를 통해서 사용자가 크롬 브라우저만 쓴다라고 하면 그런 위협 DB에 마칭돼서 피싱 사이트나 이런 곳에 접속할 때 이렇게 접속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크롬 엔터프라이즈 코어에서는 관리하는 기능, 즉 이제 저희 이제 크롬에 대해서 사용할 때 유저를 관리하고 보안 솔루션과 통합하고 이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EP로 나누면 보안적으로 이런 8가지 정도의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이 CEP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저희 크롬 엔터프라이즈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코어를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관리되는 PC, 그러니까는 브라우저에 로그인한 PC가 관리되는 PC인가 혹은 관리되지 않는 PC인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자를 정의한 다음에 컨텐츠 인식 액세스나 실시간 위험 모니터링, URL 범주 필터링, DLP 이런 보안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로 목적하는 구글 웹이나 다른 CSP나 혹은 이제 온프레미스 앱이나 일반적인 인터넷을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VPN 같은 경우에 접속하시고 나면 이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서버에서 이 서버로 이동할 수 있죠. 그게 레트럴 무브먼트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실제로 A라는 사용자는 A라는 서버에 접속할 수밖에 없어라고 정의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용자는 A라는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여전히 같은 네트워크 대역되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이제 VPN적인 역할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크롬에서 이것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위협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 기능들을 많이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앞단에서 진행을 한 거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것들을 많이 쓰시죠. GTNA라고 부르는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라고 하냐면 데이터를 모아야 분석을 하고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팝을 클라우드나 그들의 IDC에다 저장을 해놓고 데이터를 다 걸로 불러들이거든요. VPN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VPN 에이전트 방식으로 트래픽을 한 군데 모으고 거기서 보안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IPsec VPN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내부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인터넷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아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트래픽을 한 군데 모은다. 모든 트래픽, 인터넷으로 가는 거 아니면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거 모든 트래픽을 다 한 군데로 모아서 처리한다라는 점이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CEP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할 때는 그냥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안 기능을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냥 내보내면 됩니다. 근데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의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는 업무 환경 이거와 접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안에 IAP라고 하는 리버스 프록시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전하게 내부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한다. 근데 이때도 브라우저 베이스로 다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뒷단의 구현들을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저희 IAP라는 저희 GCP 안에 프로덕이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접속할 수 있는 이제 웹이 있을 텐데 클라우드 VPN이라고 하는 온프레임 커넥터를 통해서 프라이빗 DC나 AWS나 애저나 이런 여러 CSP랑 연결하는 연결망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는 실제로 내가 인터넷 할 때는 그냥 브라우저 통해서 인터넷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부로 들어와서 업무를 할 때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GCP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연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단에서 이미 다 처리하고 실제로 트래픽을 이렇게 보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내부로 연결성이 중요하게 되는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구성에서는 CEP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모두 다 완벽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GCP는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DC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해저 터널을 가지고 있죠. AWS나 혹은 뭐 애저나 이런 여러 가지 CSP랑 비교해 보면 저희가 2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해저 터널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간의 통신을 할 때도 일반 인터넷망을 쓰는 건 아니라 이렇게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IDC의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되고 그리고 더 빠르고 안정하게 데이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본다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운로드 내용을 검출해서 차단하는 거나 아니면은 업무의 사이트를 URL 필터링을 걸 수 있다든지 혹은 컨텐츠를 웹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막는다든지 혹은 업로드할 때 그 문서의 내용 중에 뭔가 회사에 갖고 있는 기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차단하는지 이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CEP가 뭐 이렇게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나 강소기업들한테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적용함에 있어서 금액이 매우 쌉니다. 5유저 쓰든 10유저 쓰든 가격의 변동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쓰시면 당연히 디스카운트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50유저 미만은 얼마고 100유저 미만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유저별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6불씩. 네,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사이트에 만약에 이렇게 개인 뭐 주민번호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게 어떤 이제 PDF나 이런 데 화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자동으로 다운로드 못 받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접속은 하되 리드 권한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실제로 어떤 정보들이 있다라면 어떤 PDF에 개인 정보가 있다. 그럼 이거를 다운로드가 아니라 그냥 리드만 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DLP 기능이 브라우저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파워풀하게 돌아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이 CEP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모든 정보들을 다 로깅을 해놓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니스트에서 말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6번이 뭐였죠? 모든 보안에 대해서, 모든 접근에 대해서 로깅이 될 수 있고 모니터링 돼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부자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AI가 백단에서 이것들을 분석해서 고위험 사용자나 고위험 도메인, 뭐 콘텐츠 전송량이 많은 사람 많이 그냥 외부의 이제 에디트 권한까지 해서 공유한 사람들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기능들보다 이 파워풀한 기능들을 매우 합리적인 금액에 유저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이 CEP가 다운이란 저희 이제 파트너사에서 이번에 CEP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적용하기 가장 좋은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이제 관리되지 않은 장치는 뭐 로그인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갖고 있고요. 특히 섀도우 IT를 실제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들어가는 수많은 URL들, 수많은 사이트를 분석해서 실제로 이 사용자가 어떤 정보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기존의 VPN, 즉 프록시나 VPN 기반의 SES나 SSA 제품들은 결국 트래픽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 비용들이라든지 그리고 기반 기능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CEP는 실제로 모든 보안적인 기능들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내부로 접속할 때만 IF라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으로 시큐어 엔터프라이징 앱 브라우징, 즉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열심히 영상 봤습니다. 재밌네요. 제가 편집했지만. 네. 홍성남 매니저님 말씀 잘하세요. 아, 네. 뭐 네. 워낙 말씀 잘하시는 분이라. 성산 유수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 브라우저 시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엇보다 귀에 확실히 들어온 게 적용하기 쉽다. 이게 네. 확실히 들어오거든요. 브라우저 보안이 가지는 어떤 가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P라고 하는 저희의 근간은 크롬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시잖아요, 크롬 브라우저. 네,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환경이 안 돼서 크롬 브라우저를 못 쓰시는 환경이 아닌 이상 대부분 크롬 브라우저 많이 쓰실 겁니다. 실제 점유율도 굉장히 높죠, 이제.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저희는 이미 제로 트러스트,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 기반의 어떤 CP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 단계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즉슨 에이전트를 배포하거나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어떤 트래픽을 모으기 위한 별도의 작업 자체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크롬 브라우저에 저희가 정책을 적용하는 순간 바로 CP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즉슨 우리가 그런 배포 과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고객의 어떤 업무의 워크로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이유로 우리가 VPN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그러니까 웹 액세스를 통해서 브라우저 단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어떤 거고, 그러지 못하고 어떤 CS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처리하는 게 어떤 건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이 더 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구분을 어느 정도 지어놓고 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다. 네. 이 부분에서는 어떤 다른 방식들이 좀 같이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기업의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실제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라 하면 다 지금 구글 클라우드 크롬 시큐리티 네, 크롬 CEP라고 CEP라고 얘기하죠. 이제 CEP라고 하겠습니다. CEP로 다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이렇게 적용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개발자들도 다 웹브라우저 안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으면 네.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프로그램을 받아서 PC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놨더니 네. 그러면은 굳이 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도록 유도하고 그것 때문에 보안호를 만드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은 통제하고 브라우저 상에서 우리가 접속해야 되는 사이트들 권한과 어떤 사용자 컨텍스트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런 액션들도 저희가 한 번 더 검증하도 믿지 않는 환경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어떤 전략, 정책이 기반되어야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CEP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브라우저는 쓰지 못하게 하고 네, 맞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만 사용하고 또 관련된 웹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한 것들은 앱은 다 지우고 네. 웹에서만 사용하게끔 정책을 만든다든지 뭐 맞습니다.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아마 내용 보셨을 텐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VPN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뭔가요?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VPN이 워낙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최근에는 VPN이나 뭐 방화벽 같은 엣지 디바이스들을 타고 공격이 수행되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취약자가 공격하는 부분들이 많이 네, 있죠. 뭐 흔히 얘기하는 VPN에 EDR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권한에 대한 문제예요. 네. 저희가 VPN이라는 거는 아이디 패스워드 뭐 2차 인증까지 다 적용했다고 쳐도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레트럴 무브먼트 같은 내부 전파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이미 트러스트한 라인이 하나 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검증과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CEP로 얘기 드리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기본 구성은 그런 VPN 환경을 없애고 사용자, 디바이스,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용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정의해놓고 그걸 적용하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자 단말, 사용자 브라우저들 어떤 강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고요. 크롬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CE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만들게 되면 그 정책으로 다른 브라우저에서 저희 구글 로그인 하시잖아요. 구글 로그인 같은 것들이 기반이거든요. 다른 브라우저에서 그 로그인을 못하게 이제 회사 프로파일로 로그인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회사 프로파일로 로그인하지 못했고 회사의
권장하는 브라우저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회사 시스템에 액세스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익스플로러라든가 아니면 뭐 사파리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인터넷은 쓰실 수 있어요. 다만 회사 업무를 할 때는 꼭 크롬에 회사 프로파일이 적용돼 있는 크롬으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화 시킨다라고 하면 사용자에 대한 어떤 유저의 경험도 해치지 않으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또 별도의 크롬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 허락하고 당연히. 네네. 근데 개인적인 용도의 크롬 브라우저나 다른 브라우저로 회사의 어떤 관련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려고 하면 맞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회사 안에서 관리돼야 되는 데이터나 프로파일들을 그게 관리할 수 계속 있죠. 학습되면 사용자들도 이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업무를 하겠구나라고 학습이 되겠네요.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기 되게 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사례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CS 하시는 분들, 우리는 고객의 데이터만 보고 외부로 접속해서 전화 받으면서 업무 처리하시거나 메일 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오늘은 CEP가 브라우저 기반이지만 크롬 OS 기반으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또 구현할 수 있거든요. 네. 크롬 OS 기반으로 OS를 아예 깔아버리면 다른 것도 설치 못하고 그냥 딱 웹으로 업무 보는 것만 할 수 있게 그러네요. 그렇게 구현하게 되면 실제 뭐 랜섬웨어라든가 아니면 뭐 피싱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무래도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CEP에 관련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통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뭐 중소 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뭐 모든 어떤 엔터프라이즈급에서도 관련된 요 CEP를 적용할 수 있는 심플한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역량, 업무의 어떤 속성, 각각의 부서들의 어떤 롤 등등을 파악해서 이 CEP로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을 하고, 네. CEP를 할 수 없는 것들은 별도의 어떤 보안 전략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네. 좀 보안 전략을 세우는데 좀 심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특히나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우리는 메인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CEP를 적용하시면 정말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통제 범위가 굉장히 강력해지고요. 네.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감사도 굉장히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워크스페이스 쓰고 있다, 쉽게 좀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크스페이스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이제 CEP 적용 자체는 굉장히 금방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장점은 CEP는 트라이얼로 사용했을 때 60일까지 이제 CEP는 무료 트라이얼이 가능합니다. 네. 그 사이에 충분히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확인해 보시고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쌉니까?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싸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당 월에 6불이거든요. 그래요? 네. 뭐 그러면 1년에 72불 정도 되죠. 네네네. 뭐 하나로 바꿔도 한 10만 원 미만입니다. 네. 1년에 10만 원 미만으로 우리가 제로스터의 보안의 영역들을 커버할 수 있겠네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한 걸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하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시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는 트래픽을 모아야 되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가고 어떤 구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공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볼륨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당장 뭐 우리는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뿐이 없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이 크롬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약간 사기캔데요? 너무 압도적인데? 맞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훌륭한 보안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뭐 끝난 다음에 답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세션은 이제 셋옵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셋옵스 하면 큰 뭐 어떤 엔터프라이즈급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중소중견기업 혹은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협 탐지부터 대응까지 셋옵스로 완성하는 보안 운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기술의 변지욱 과장께서 세션을 잘 준비를 하셨는데 거의 한 40-50분 정도인데 이것도 10분으로 확 줄였습니다. 엑시스만 보러 가시죠.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파트너사인 다온기술에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업무를 하고 있는 변지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구글의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줄여서 이제 셋옵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심소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 조직의 동종 업계 혹은 유사 산업군이 랜섬웨어 피해를 당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은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동일한 이벤트가 우리 조직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머레어의 IOC 정보들, 랜섬웨어의 해시라든지 아니면 랜섬웨어가 동작하면서 커넥션을 시도했던 IP나 도메인, 이런 위협 지표들이 우리 조직 내부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랜섬웨어가 어떤 공격 그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공격 그룹이 식별이 됐다면은 공격을 수행할 때 초기 침투부터 내부 확산, 그 다음에 랜섬웨어를 터뜨리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유출할 때까지 이 하나의 어택 체인 안에서 어떤 TTPS를 사용했고 어떤 머레어를 사용했고 어떤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팅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직 내부적인 스레트 헌팅을 수행하셔야 될 텐데요. 사실 이 절차를 일반적으로 따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로그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굉장히 비용적이고 성능적인 문제들을 많이 직면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머레어에 대한 정보, TTPS에 대한 정보, 공격 그룹에 대한 정보,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의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셔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이런 조사나 분석을 수행할 인력과 시간이 없으세요. 이럴 때 이제 심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이 심이라고 하면은 보통 로그를 그냥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 플랫폼은 단순히 로그를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들의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 위협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평소에 접근하지 않는 시간대에 서버에 대한 접근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는 동시간대에 대용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심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의 이벤트를 가지고 데이터 유출 시도라고 하는 하나의 위협으로 식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위협이 식별된 즉시 관리자한테 경고를 생성해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로그를 수집하고 로그를 조합해서 위협을 내가 직접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인적 리소스를 절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3법이라든지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비하시거나 아니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증빙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동 대응의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반복 업무인데요. 보안장비 정책 적용하고 얼럿 확인하고 보고서 작성, 보안 컨텐츠 업데이트,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업무일 겁니다. 이런 단순한 반복 업무가 굉장히 우리의 업무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인적 리소스를 굉장히 소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 절차가 있어요. 네 번째로 사일로화된 보안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안 장비들이 우리 시스템 안에 여러 구역에 분산화되고 파편화되고 있어서 파편화되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 전체적인 보안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어렵고 운영이나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소아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수동 대응 그리고 단순한 반복 업무는 이 소아의 자동화 액션을 적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체계적이지 못했던 일관되지 못했던 대응 절차는 플레이북을 통한 일관된 보안 대응 절차를 확립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일로가 됐던 보안 장비는 기존처럼 일일이 보안 장비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소아 플랫폼과 이런 보안 장비들을 사전에 연동해서 이 소아 플랫폼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중앙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솔루션, 문제점들의 솔루션을 합쳐놓은 게 이제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구글 셋옵스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글 셋옵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보안적인 가치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의 인프라입니다. 구글 셋옵스는 구글의 인프라 파워 위에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도 제약 없이 수용할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다양한 사스 어플리케이션들, 보안 장비들, 다양한 시스템 로그들, 심지어 위협 인텔리전스의 놀리지 베이스까지 그냥 다 담으시면 됩니다. 심을 사용하실 때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점이 데이터를 쌓으면 쌓을수록 IP 하나를 찾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구글 셋옵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글의 인프라 파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쌓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관되고 빠른 검색 속도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전체적인 보안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우리 조직의 보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구글 셋옵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구글의 자체적인 데이터 스키마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적인 부분이 어떤 검색을 수행하시거나 탐지를 수행하실 때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12개월의 데이터 리텐션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침해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침해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12개월의 데이터 리텐션 기간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 셋옵스는 최소 12개월의 리텐션 기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어플라이드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가 셋옵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플라이드 스레드 인텔리전스, 어플라이드 TI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플라이드 TI가 셋옵스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로그나 이벤트가 셋옵스로 수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는 이게 진짜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힌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로그에서 일단 1차적으로 IOC 매치라고 하는 동작이 수행이 됩니다. 수집된 로그에서 IOC 값들을 일단 다 추출을 해요. 예를 들면 IP나 파이레시, 도메인 이런 값들을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추출한 값을 위협 인텔리전스의 놀리지 베이스랑 비교해서 매칭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수집한 지표가 실제로 어떤 공격 그룹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격 캠페인과 연관이 있는지, 실제 침해 사고 현장에서 식별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러스 토탈의 서드파티 탐지 엔진 결과를 포함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큐레이티드 디텍션이라고 하는 게 탐지를 수행합니다. 큐레이티드 디텍션은 구글이 제작하고 구글이 업데이트를 적용해서 구글이 제공하는 탐지 룰이에요. 이 큐레이티드 디텍션이 스레드 인텔리전스의 정보를 기반으로 들어온 로그에 대한 탐지를 수행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떠한 룰을 작성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로그만 수집하셨을 때 자동으로 수행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입니다. 셋옵스는 이 SecLM이라고 하는 보안 전문 탐지 엔진이 있어요. 구글의 보안 전문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이 적용된 제미나이 AI를 셋옵스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상단에 지금 지난 3일 동안 로그인에 실패한 사용자를 찾아줘라고 자연어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미나이가 셋옵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쿼리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실제로 내가 의도한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APT41이라고 하는 공격 그룹의 IOC를 우리 조직에 있는지 찾아줘라고 검색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셋옵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쿼리문으로 변환을 해주고,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실제 APT41의 공격 그룹의 IOC 지표가 우리 조직 내에서 확인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미나이가 분석해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Search to Help Investigate라고 하는 버튼이 생성이 돼요. 이걸 누르시면은 제미나이 AI가 이렇게 뽑아준 첫 번째 결과를 기반으로 2차 쿼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IOC를 기반으로 2차적인 쿼리를 수행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더 딥한 스레트 헌팅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서치에서 제미나이가 관여한 거를 제가 살짝 보여드렸다면은, 이거는 이제 탐지 영역에서 제미나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구글 셋옵스에서 어떤 이벤트가 탐지되면은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지금은 머레어가 디텍션된 이벤트를 하나를 탐지한 상황입니다. 이런 실제 그 이벤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로그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제미나이가 이런 부분들, 실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것이 위협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운지 이런 결과들을 제미나이가 분석해서 알려드리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마찬가지로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파일을 격리하고 이 URL을 차단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알림 1개, 2개 이벤트, 6개 엔티티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제미나이가 이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1개의 알림과 그 알림에 포함된 2개의 이벤트, 그리고 6개의 엔티티를 분석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는 예시를 드느라고 조금 간단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는 최대 90개의 알림과 거기에 포함된 수백 개의 이벤트를 동시에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이 이런 수백 개의 이벤트를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제미나이가 얼마나 이 우리 보안팀에, 우리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해서 이 4가지의 키포인트를 도출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옵스 구축하시는데 하드웨어 비용 당연히 필요하지 않고요. 구축을 위한 인적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서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실 필요도 없고요. 서버 스펙을 고려해서 로그를 선택적으로 수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기반의 자동화입니다. 구글 셋옵스는 제미나이 AI 기반의 자동화된 위협 탐지, 분석,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서 어떤 위협에 대해서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운 조직이나 환경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조직의 보안 사각지대를 줄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로그를 선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할 수가 있고요. 자동화된 대응을 적용해서 업무적인 리소스를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데이터가 부족해서 또는 사람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이런 보안 공백을 상당히 많이 줄여드릴 수 있고 실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탐지를 수행해서 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구글의 보안 DNA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보안 텔레메트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의 탄탄한 보안 DNA를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주익 과장님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네. 네, 생기기도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 이사님 더 잘생겼습니다. 아닙니다. 자, 셋옵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변주익 과장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한번 요약을 좀 하고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구글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저희가 이제 차세대 심소화 솔루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옵스라는 솔루션은 실제 보안 운영을 하시는 담당자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심 그리고 소아의 적용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명확합니다. 빠릅니다. 구글 검색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에서도 빠른 결과값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가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어떤 이벤트를 정리해서 가이드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쿼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부차적인 역할들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공개될 에이전틱 SOC, 에이전틱 AI 버전에서는 그런 내용들 중에 상당수를 직접 판단하고 조사해서 결과를 전달해주는 형태까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온프레미스 환경 안에서 구현됐던 심소화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AI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제공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변주익 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속도, 특히나 이제 CM에서 데이터가 계속 아카이빙 되고 쌓였을 때 네네. 실제로 데이터가 쌓여지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거나 그렇죠. 찾을 때 시간이 걸린다거나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IP 검색을 하기 위해서 1년 데이터를 검색했더니 네. 밥 먹고 와야 된다. 이러면 이제 업무를 못하죠. 사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긴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 테라바이트가 아니라 페타바이트 안에서도 수천의 결과값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로컬에 있는 이제 환경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
하나가 하드웨어 자원이에요. 네. 그거를 또 관리하는 인원도 필요하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스케일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구글 셋업스는 필요 없습니다. 파스로 다 제공되고 있고요. 그 안에 사용자는 로그만 온보딩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가 아무리 많더라도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네.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클라우드 기반 혹은 기존의 하드웨어의 추가적인 설치라든지 추가 없이도 기존의 심이나 소아 환경들을 그대로 인테그레이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중에 이제 시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만 AI가 이 그 셋옵스에 적용됐을 때 확실히 파워풀하네요. 네. 셋옵스에 지금 엔터프라이즈라는 라이센스 기준으로 지금 AI가 적용되어 있고요. AI가 아까 보였듯이 어떤 그러니까 쿼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요약해주거나 위협 펀팅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 펀팅하는 과정에서 AI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쿼리를 만들어낸다든가 탐지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AI에 대한 비서 혹은 동료를 하나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소아나 심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보안 담당자의 요청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네. 실제로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비용 대비해서 이거 얼마나 효과적일까? 여기에 대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그동안의 과거에서 심이나 소아를 적용할 때 실패 사례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흔히 얘기해서 데이터를 넣었더니 파싱 못하겠어, 뭐 못하겠어, 검색이 안 돼, 막 이런 네. 실패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1일 한 200기가 정도 되는 사이즈의 로그를 저희가 받아서 파싱하고 처리하는데 엔지니어 기술 공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적용까지 다 끝내시고 실제 업무에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고객 규모들에서 가장 노멀하게 로그가 나오는 게 한 1일 200에서 500기가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700 사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로그라고 하면 실제 뭐 하드웨어 운영 인력 필요 없으니까요. 온리 그러니까 딱 그 심소아를 하셨던 그런 이제 관련된 분들이 어떤 셋옵스를 운영하시고 룰을 적용하시고 탐지 규칙을 개선하는 이런 업무에만 포커스를 하셔서 이 업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엄주현님 질문도 있었는데 네. 일단 최초에 뭔가 적용할 때 초기에 커스터마이징 요소라든지 또 그런 어떤 소요되는 네네. 어떤 필요한 봉수 네네네네. 그럼 뭐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건지에 대한 뭐 질문이 예를 들어서 있으시네요. 지금 이미 뭐 온프레미스나 아니면 사스 환경에서 운영하고 계신 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럼 로그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관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동안에 탐지 룰을 만들었던 탐지 룰을 저희가 리뷰하면서 옮기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S사의 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쿼리 문 자체를 저희 야라룰로 만드는 것도 AI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자동으로 때문에 변환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적용할 그러네요. 수가 있고요.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공수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조금 정확하지 못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죄송스러운 건 결국에는 기업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다를 있기 수 때문에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도 이 셋옵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이제 저희가 뒤에 마지막 섹션이 저희가 위협 인텔리전스인데 셋옵스에는 위협 인텔리전스가 가장 상위 모델에는 붙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변죽 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인즉슨 데이터가 최초로 유입되는 시점에 인텔리전스가 적용돼서 이벤트를 띄울 수 있다. 그리고 과거 1년간의 데이터를 인텔리전스로 계속적으로 재기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로그가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뭐 한 5일 뒤에 예전에 들어왔던 어떤 이벤트나 로그에서 이상한 IP나 해시값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저희가 재기 분석으로 바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못했거든요.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수들이 들어가거나 뭐 별도의 이제 룰을 돌려야 됐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시스템에 많은 부하를 주고 저희는 그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뭐 인텔리전스를 빠르고 쉽고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셋옵스에서 변죽 과장 얘기했습니다만 그 두 번째 특징은 어플라이드 TI가 네. 이제 셋옵스에 포함되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럼 이 TI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한번 세션으로 네.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네 번째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 세션은 글로벌 위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차원 높은 보안 인텔리전스 GTI라고 실제 이제 스레트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소개를 하는 세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다운 기술 고성주 기사께서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발표자분들 비해서 얼마나 발표 잘 하시는지 한번 부담스럽네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션입니다. 10분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이 영상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인텔리전스인데, 최근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사이버 위협들이 여기 랜섬웨어라든가, 뭐 피싱이라든가, 아니면은 디도스라든가, BEC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이버 위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정보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구글 클라우드가 인수한 맨디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맨디언트라는 회사는 1년에 약 10,000시간 이상의 사고 조사를 하는 사고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게 취약점 공격이고요. 그 다음이 어떤 사용자 인증 정보 도용, 그리고 이메일 피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메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이메일이 가장 높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사용자 인증 정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취약점도 계속적으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공격자라면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하시는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 혼자 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격자들도 여러분처럼 그리고 저처럼 마치 SI 사업하듯이 어떤 취약점을 분석하는 친구가 있고요. 공격을 오퍼레이션하는 친구가 있고 실제 그 공격을 가지고 어떤 돈을 뜯어내는 이런 분업화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메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ROI가 이제 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메일을 보냈을 때 예전에 뭐 3년 전만 했을 때 90%라고 하면 올해만 해도라도 뭐 90%까지 안 읽으시겠죠. 어떤 이상한 이메일이 있으면 신고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도 날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취약점 공격은 왜 여전히 많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취약점 공격이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기업에서 쓰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취약점들을 저희가 공격자들이 활용하는 취약점을 생각했을 때 보시면은 제일 많이 쓴 게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있는 팔로알토 그리고 이반티라는 어떤 VPN, 시큐어 VPN 그리고 포티넷 보시면 방화벽이라든가 아니면은 네트워크 엣지 디바이스에 있는 어떤 보안 솔루션들의 타겟팅을 해서 취약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장비들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EDR 솔루션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은 엣지단에 걸려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공격자들이 언제든지 얘의 취약점 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을 계속 강화했던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백신도 많이 깔고 엔드포인트도 많이 쓰고 EDR도 쓰고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고 예전에 비해서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냐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공격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공격자들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격자들은 데이터 도용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탈취해서 기업의 기밀 정보를 탈취하고 혹은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를 탈취해서 협박을 한다든가 데이터를 탈취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내에 있는 주요 보안 솔루션들, 기업들이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의 1, 2, 3등 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3년도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보안 솔루션 실태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바로 백신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 계시고요. 가장 많은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신은 필요합니다. 백신에 대해서 무용론을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백신을 믿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입니다.
당연히 방화벽이랑 네트워크 보안 장비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걸 잘 쓰고 있느냐, 패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참 아쉬웠던 게 마지막이 백업 복구입니다. 저희는 백신 프로그램 잘 깔고 있고요. 방화벽 잘 쓰고 있고 백업 복구 잘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경영지 보고도 하시고 흔히 얘기하는 인증심사도 통과하시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쓰고 있습니다 얘기를 계속 하실 텐데 아쉽게도 공격자들은 항상 백도어를 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엣지 디바이스들의 어떤 백도어를 설치하고 공격자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백신 프로그램이나 방화벽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한들 뭐 공격자한테 백도어 열어주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줬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금에 있는 보안 체계를 조금 더 혁신적으로 그리고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CCTV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CTV를 봤을 때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녹화만 했습니다. 누가 언제 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증정용으로 녹화를 했는데 최근에 CCTV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불난 것도 감시하고요. 이상한 사람인지도 봅니다. 예전에 CCTV가 단순하게 그냥 사후 증정용으로만 데이터를 수집했다. 어떤 비디오를 녹화했다라고 하면 현재 CCTV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어떤 보안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사이버 보안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사이버 보안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솔루션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능동적인 방어 태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 보안에서도 사이버 위협을 좀 더 스마트하게 경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는 업계 최고의 보안 브랜드를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회사를 구글은 2004년에 인수했고요. 약 2020년 동안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구글이 바이러스 토탈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맨디언트를 인수하고 나서 봤더니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이 너무나도 연관성이 있고 잘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됐고 거기에 구글이 갖고 있는 어떤 컴퓨팅 파워 혹은 AI 파워들을 더해서 현재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는 인텔리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이 제공하는 어떤 사이버 스마트 경비 시스템,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구현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인텔리전스입니다. 결국에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범죄 보고서를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포털을 통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수신받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내 옆에 바로 옆에 그런 데이터들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내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공격 표면 관리입니다. 보안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 이러면서 공격 표면을 관리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엣지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격 표면들, 공격자가 봤을 때 우리의 홀로 보일 수 있는 어떤 표면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개별 구매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같이 제공해 드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리전스, 그리고 공격 표현 관리, 그리고 뒤에 설명드린 이런 디지털 위험 모니터링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고객들이 다른 솔루션들을 더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제공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표현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숨겨진 뒷문, 백도어를 저희가 찾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떤 시드 값이라고 하는 특정 기준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찾아서 담당자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담당자분은 하셔야 될 거는 그 중에 정말 크리티컬한 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치해야 될지 프로세스 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프로세스로 조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스레트 모니터링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위험 모니터링은 흔히 얘기했을 때 공격자들의 어떤 그룹 혹은 공격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크웹 같은 데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그들의 공격 방식들이나 내용들을 저희가 듣는 어떤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자들은 서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에 내가 몰래
어떤 스파이를 하나 심어놓고 그 스파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지, 멘션을 하는지, 그들이 우리 회사를 언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다 개별로 구매하던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 개별로 구매했을 때에 대한 효과성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덕트 라인을 좀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구독함으로써 위협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공격 표명 관리, 디지털 위협 모니터링은 하나의 제품으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외부에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이제 ASM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쓰고 있는 VPN이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스캔하고 업데이트를 받는 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드 하나 등록했을 뿐인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걸 가지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취약점들을 실제 공격자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도구를 만들거나 우리 회사를 멘션하고 있는지를 또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들은 결국에는 위협 인텔리전스 안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그럼 위협 인텔리전스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위협 인텔리전스가 갖고 있는 파워는 단순하게 그게 몇 개의 벤더에서 탐지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공격 그룹이 썼는지, 최근에 언제 사용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야라루를 걸어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걸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위협에 노출돼 있으니까 무서워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공격 그룹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공격 그룹들이 나를 대상으로 할 때 나는 언제든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실제 그게 액셔너블하게 가능한 솔루션이 이제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는 복잡한 위협 정보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SM이나 DTM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 혹은 우리의 공격 표면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첫 번째 필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어떤 정보들 예를 들어서 탐지 룰이라든가 공격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결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 그리고 구글이 갖고 있는 시큐리티 팀이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돼 있고 준비돼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고객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우리는 당장 인텔리전스 전문가를 흔히 얘기해서 고용할 수 없어도 적은 돈으로 인텔리전스 전문가들을 옆에다가 두시는 효과들을 가지고 계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TI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저희 회사에 연락 주셔도 되고요. 가장 쉽게는 바이러토탈 페이지 들어가셔서 컨택 누르시고 연락 주셔도 대부분 저희한테 아마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딱 끝나는 포인트를 찾기 어렵네요. 편집을 제가 해가지고. 네. 아무튼, 제가 보니까 4명 중에 제일 발표 잘 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인물은 좀 떨어집니다. 네, 그거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발표력은 뭐, 추상이다. 자, 아무튼, 그 GTI,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구글 TI만 제공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향후의 인텔리전스는 다 액셔너블 해야 된다라는 기조들이 좀 있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정보만 있었다라고 하면 네. 얘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돼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인텔리전스 회사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도 ASM 공격 표현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디지털 스레드 모니터링 같은 브랜드 평판회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스레드 모니터링하는 이런 내용들이 접목되어 있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ontinuous Threat Exposure Manag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제품으로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왜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기업의 보안 담당자한테
최근 들어서 왜 더 중요해질까요? 일단 첫 번째는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갖고 있는 정보, 결국에 공격자에 대한 정보잖아요. 공격자들은 공격의 인프라나 아니면 공격 방식들을 계속적으로 재활용합니다. 그들도 ROI를 뽑아야 되니까요. 한 번 만든 걸로 한 번만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기업 보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빠르게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사이버 어떤 뭐 스마트 경비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ASM이나 디지털 스레 모니터링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 저희한테는 부가적인 요소지만 결국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의 울타리를 체크하고 그 체크된 울타리를 어떤 공격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 건지를 미리 알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자면 최근에는 아까 AI라든지 보안 솔루션에 대한 업데이트도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공격자에 대한 공격자들의 그 변화도 엄청나게 빠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들의 어떤 공격 유형이라든지 변화되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요 GTI의 필요성이 또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이런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할 때 예전에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그 안에 뭐 수십만 건의 리포트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 언제 사람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공개된 GTI 안에 에이전틱 기능 같은 경우에도 LLM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자의 자연어로 저희가 뭐 어떤 공격 그룹에 대해서 뭐 정리해줘라든가 최근에 발생했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정리해줘라고 하면 사고 뉴스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인디케이터 값들이나 아니면 공격 방식들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가이드까지 주고 있습니다. 실제 AI를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거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같은 연장선상에서 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사실은 필요한데 기업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보안 인텔리전스 TI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고 맞습니다. 네, 리소스의 한계상 결국은 이제 이런 관련된 전문가를 데리고 오는 거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머리할 장표를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를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딱 이 한 장표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의 시큐리티 팀을 당신의 곁에 두고 당신의 보안팀처럼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구글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그리고 구글이 갖고 있는 AI 파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드리는 하나의 축으로서 작용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구글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구글이 인수했던 다양한 보안 제품이나 개발했던 보안 제품의 노하우들이 다 담겨 있고요. 그런 것들이 AI와 결합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희랑 같이 구글을 여러분의 보안팀으로 쓰고 같이 한번 이런 어려운 위협 상황들을 이겨내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기업분들이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제도 세미나가 하나 있어서 갔다 왔어요. 오아스프라는 화면 전환해 주세요.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오아스프 세미나에서도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일이 외롭고 힘들다. 네. 보안 담당자들은 최근에는 더 그러신 것 같아요. 힘들다는 알겠는데 외롭다. 왜냐면 회사에서 보안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 팀 안에 있는 사람들뿐이 얘기 못하는데 그렇죠. 다들 바쁘거든요. 지금 네. 정신 못 차리거든요. 네, 네. 심지어 지금 계속된 사고들이랑 그거에 네. 대한 조치 때문에 어떤 점검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저희 같은 혹은 구글 같은 어떤 전문적으로 보안이 취급하는 파트너가 같이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외롭지 않고 네. 즐겁게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글에 있는 구글 자체의 보안팀을 여러분의 보안팀처럼 쓰실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외로움을 떨칠 수 있는 벗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네. 가슴을 울립니다. 네. 그러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짠합니다. 아주. 근데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실제로 보안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위협의 어떤 그 끝선에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항상 견뎌야 하는 부분이고 내가 하는 일만큼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그게 참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외롭습니다. 네. 그런 외로운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툴을 제공한다는 거, 툴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글이 지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을 그걸 통해서 세상이 널리 이롭게 하라가 구글의 모토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저희는 제품으로 그리고 네. 어떤 서비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놨으니 찾아주시면 저희가 설명 좀 드려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구글의 그 정신은 홍익인간 정신이었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 리캡으로 처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저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새록새록합니다. 네. 한번 이렇게 또 리캡을 해보니까 또 흥미로운 것 같고, 관련된 내용들 한 4시간짜리 저희 세션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딱 축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훨씬 효과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뭐 저도 봤을 때, 그래도 좀 잘 추격해 주셔서 네. 제대로 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오프라인 세션들 실제로 참석하시면 제일 좋죠. 네. 제일 좋고요. 그런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이쯤에 리캡에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드리는 시간 좀 잘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 또 고이사님 또 계속 뵈야 되는데, 그죠? 네.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거 좀 끝나시고 또 한번 우리 또 다음 시즌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쯤에 리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문조사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쯤에 리캡 앞으로 다양한 세션들 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1월, 12월에 저희 이쯤에 웨비나 또 많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플랫폼이 좀 업데이트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그 프로필 이모티콘 그림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파란색으로 된 게 회원, 회색으로 된 게 비회원입니다. 파란색으로 누르시면 본인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쁜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들 반영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웨비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